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시장은 확장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붐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니까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전력, 이제 에너지원까지 시장의 시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퓨얼셀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죠. 특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급등. 저희가 브로드컴에 이어서 오라클의 실적까지 폭등했을 당시에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넘어서서는 전력, 그 다음 타자는 원전, 에너지원까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에너지원, 그 원전 쪽으로 힘이 실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음식료 안에서도 시장은 확장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죠. 즉 비빔면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는 농심의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 시장이 앞으로 국물이 있는 라면도 미국에서 또 하나의 열풍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그 무거운 농심의 주가가 단번에 5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국물 라면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호황기를 누릴 것을 반영한 주가 급등이었다라는 코멘트가 있는 반면에 아직 모른다. 나중에 출시가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면 그때 주가 부스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같이 논의를 해볼 거고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조그만 노이즈가 생겨도 금방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젠 그 대장이 엔터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참석하는 중국의 드림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라는 이슈로 번복이 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보다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관광 수요에 집중하자라는 시장의 투심은 글로벌 텍스프리로 향했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이 있었지만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웬만큼 또 나올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 완전히 브랜드 뉴한 새로움보다는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벌써 모닝콜이 울리네요. 리마인드 해봤으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서 오늘 시장의 재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욕 증시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PI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률인 것 같아요.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상이 없다라고 시장이 확정을 지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로 여전히 바이오 쪽에 무게를 실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는 맞고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일단 자금 조달이 굉장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좀 섹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기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CPI 뭐 예상치보다는 이제 부합이 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고용 위험에 대한 좀 하방성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고를 계속 꾸준히 좀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BLS와 관련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수정 데이터가 좀 나왔던 만큼 그동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해왔던 만큼 물론 이제 당장에 뭐 다음 주에 뭐 베이비 컷에 대한 어느 정도 확률 좀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게 B컷이냐 아니면 베이비 컷이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0월이나 12월에 대한 좀 전망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간 금리 한 3분 정도는 좀 인하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그리고 한 100bp 정도. 네, 그렇죠. 네. 75bp에서 한 100bp 정도 사이는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이번에 B컷을 단행할 확률은 지금 크진 않겠죠? 당장은 안 할 것 같기는 네. 해요. 이제 뭐 추후 이후에 뭐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에 새로운 계속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신규 고용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25bp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원래는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을 때 바이오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어제 또 출연자분은 금리 인하 바이오보다는 또 테크를 보자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또 비슷한 움직임을 뉴욕 증시에서 감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어요. 요즘 일론 머스크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 오른 영문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뭐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는지 2차 전지 또는 전력 기기를 생산하겠다는 코멘트도 해서요. 그만큼 이제 사실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섹터로 이제 단정 짓기에는 이제 하나 둘씩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는 여러 이제 그 산업군들이 이제 많죠. 이제 로보택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고 뭐 스페이스 X까지 있긴 하겠지만은 9월 30일이면 IRA 이제 보조금이 이제 조기 폐지가 됩니다. 이제 폐지가 되면서 지금 대다수의 이제 전기차 그 이제 회사들이 오늘 지금 프로모션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른 3분기 뭐 인도량이나 이런 출하량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좀 당분간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좀 영향이 좀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테슬라는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되냐? 본격적으로 지금 오스틴 이후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여러 도시들 간의 로보택시 이제 허용 이제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왔었고 이게 차 한 대당 이게 연간 한 4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연간 우리가 로보택시를 몇 대 이상 생산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4만 달러 곱하기 이제 대수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규제가 풀리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수익성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FSD에 대한 판매 향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부터 아마 3,000대 정도 생산 시작하고 내년부터 이제 수만 대, 수십만 대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와 관련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미래 가치에 대한 모습들을 아마 반영될 모습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하면 우리는 로봇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뭐 멀티 관련된 용어를 좀 붙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가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늘 시장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짙어질지는 개장을 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인데요. 단번에 50만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캐대언 열풍을 타고 효과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슈가 처음에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잠깐 6% 바짝 가나 싶었는데 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어제는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수출 데이터 그 정도로 강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스토리를 조금 붙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9월 10일치죠. 뭐 10일치 가지고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애프터마켓에서 뭐 상한가를 거의 도달할 정도로 이게 큰가? 이게 알고 보면은 왜냐면은 음식료 섹터가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잘 나봐야 5% 6%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깬 게 상향식품이죠. 상향식품이 지금 거의 한 22%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크네. 이제 증설을 했고 내년에도 또 증설을 할 거고 그럼 그에 따라 매출이 성장이 요만큼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PER이 거의 40배까지 넘는 상황이 현재 상향식품이죠.
농심은 이제 17%입니다. 이제 뭐 영업이익률을 해봐야 이제 그 한 자릿수이긴 한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건 이제 어제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불닭볶음면은 그 매운 라면이 이제 해외에서 통했고 그런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캐대언 나오고 있죠. 물론 어제 여러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왔지만은 지금 어제 수출 데이터는 캐대언 효과는 아직은 아니다. 반영이 왜냐하면 안 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9월 중순에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되면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지금도 발휘하지는 못했다. 뭐 지금 초도 물량이 한 5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불닭볶음면, 매워, 맛있어, 트렌드. 근데 이번 참에 농심이 본격적으로 라면이 들어갔는데 뭐죠? 국물 라면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드디어 국물 라면을 먹어봤는데 이러한 맛들. 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캠핑을 많이 한대요. 캠핑에서 국물 라면을 먹으면은 그 맛을 이게 확장되겠죠. 그럼 뭐 요즘 워낙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뭐 SNS에서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농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어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시장에서 좀 돌았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농심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라면뿐만 아니죠. 새우깡도 있습니다. 이게 스낵까지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낵까지도. 그러면 과연 농심에 대한 향후의 좀 성장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물론 지금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여러 리포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성장을 어떻게 볼 건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크지 않을까 3분기보다는 뭐 3분기도 뭐 잘 나오긴 했지만은 4분기 쪽으로 그리고 내년을 성장을 아마 그 리포트 제목에 조금 강한 외롭지 않은 상향식품 같이 동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하나 내셨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직 캐대언과 협업한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농심이 이러한 가치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 격입니다. 자, 근데 막상 미국에 출시가 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불닭처럼 국물이 없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물 요리도 익숙하지 않아서 과장님 같으면 지금 시점에 농심 어떻게 투자해 보시겠어요? 일단 워낙 이제 사실 농심하면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무겁죠. 뭐 주가 음식료에서 뭐 이게 뭐 30만 원을 아까 몇 말씀대로 년을 제약바이오 사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는 한데 네. 정말 농심처럼 180만 원 가고 이렇게 가려면은 뭐 캐파 조사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게 여러 뉴스에서 이제 그런 효과도 있죠.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여기서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에서 지나갔는데 중국인들이 여러 이제 종이백에 라면을 들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10년 전에 마스크팩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정말 하나 둘씩 나중에 나서 몇 달 뒤에 나서야 농심 라면, 신라면 뭐 이게 엄청나다. 가격이 싸다. 이러면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어제 상한가도 갔었고, 물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9%긴 하겠지만은 오늘 상승은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는 따라가지는 말자. 조정 시 이후에 향후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따라도 제2의 상향식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시되고 나서 그게 실적으로 찍히는 게 확인이 되려면 한 4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뭐 4분기 뭐 초에쯤 되면은 아마 거죠. 여러 매체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 퓨얼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AI 열풍 하면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원전, 에너지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시장이 진짜 빠르네요. 원전 쪽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어제 퓨얼셀 형제가 다 좋았거든요. 혹시 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게 브로드컵 실적 나왔고 오라클 실적 나왔고 끝나고 나서 이제 대규모 계약들이 나왔죠. 이게 뭐 단순히 뭐 몇천억이 아니라 그 24조 원대, 25조 원대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AI 쪽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 기기 이게 수요가 끝나지 않았구나. 오히려 훨씬 더 확장되는 이제 구조로 가버리는구나.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가 1.2기가와트, SMR이 한 500메가와트, 그리고 이제 이런 SFC와 같은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좀 크진 않지만은 대략 한 100메가와트나 이제 12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차이 뭐냐? 속도죠.
대형 원전은 15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이게 SMR은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빅테크 업체들 구글도 마찬가지고 여러 아마존도 빠르게 지금 이런 뭐 테라 파워나 아니면은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쪽에 지분까지 투자를 하고 있죠. 나중에 우리 에너지 확보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연료라도 빨리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역쪽까지 이제 시간이 좀 왔다는 겁니다. 두산 퓨얼스도 그러면서 이제 짧은 기간에도 좀 많은 물량들을 이제 해외 수주할 가능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흐름이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 쪽이랑 원전이랑 매력도를 따져봤을 때는 어떤 대답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지을 곳도 없고 이미 가동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소 15년이나 걸린다라면서 약간은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조의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공약 토론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그때 이준석 후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일본 이제 후쿠시마 관련 이슈도 있게 되면서 그런 국내에 원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발언을 얘기했죠. 원전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게 원전을 투자를 얘기했을 때 국내부를 보고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수주를 이제 보고 이제 아마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나 뭐 이쪽 신재생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좀 해왔던 만큼 이게 원전에 관련된 스탠스 변화가 완전 뒤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얘기가 진행되어 왔던 게 아마 원전 한 2기 정도로 얘기가 좀 되어 왔었지만은 오히려 저 해외 쪽에 있는 그 원전 기기들이 훨씬 더 크죠. 이게 저기 체코 같은 경우도 두코바니가 2기고 템멀린도 2기고 총 4기입니다. 그 말고도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수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발언들이 뭐 탈원전에 대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원전 긍정적으로 입장 보시는 건가요? 원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에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추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폴란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만간 펑티노프 2차 수주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한수원에게 입장을 말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폴란드는 한수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1차가 웨스팅하우스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가는 거야? 아니면 너네 둘이 같이 오는 거야? 이게 향후의 입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줘야 원전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에 흔들리기보다는 원전 큰 그림에서 보되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에 대한 부분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움직이겠죠. 자, 그러고 또 끝으로 저희 유심 사태 또 다뤄보겠습니다. SK 유심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KT도 결국엔 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난번 선례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그때 유심 관련해서 보완주들은 일시적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 유심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실적의 매출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에서 보자라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이번에도 똑같습니까? 다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거를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학습 효과. 대표적인 종목이 유비벨록스입니다. 코나 아이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바로 당장의 유심을 이게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캐펙스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때도, 상황이고 예, 아마 물량이. 그때 SK텔레콤이 한 2,500만 개였나요? 네, 맞아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때 왜냐면 저도 이제 유비벨록스가 예전에 탐방도 갔다 나왔던 회사고 이 회사가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기존에 러브락도 만드는 총판도 유통 총판도 하고 있고 이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유신칩 같은 경우는 물론 비상장 회사도 있고 아마 4-5개의 회사가 나눠서 아마 공급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꽤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실적에서 그만큼 실적이 퍼포먼스가 세게 나오냐?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한번 주가가 한번 이제 학습 효과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11,500원까지 갔지만은 거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은 이번에는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유심 사태는 일시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날카롭게 또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한 군데 좀 무게추를 두자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총평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불확실성은 다 제거되어 가는 좀 수준이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매크로적인 금리와 관련된 미국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50과 관련된 대주 양도세나 이제 배당 세율이나 뭐 법인세나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이제 전략이죠. 결국엔 다음 달에 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대한 좀 수급적인 행보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오늘도 강하게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슈로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 와. PBR이 1.4배가 되면 JP 모건이 뭐라 했냐면은 네. 3년 내에 5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섹터 가장 주요하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아. 탑2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유심 있게 좀 보자. 3분기 추석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또 한 말씀 남겨주시고 떠나네요. 자, 오늘 말씀 바탕으로 유종의 미 걷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